언제나 대금을 들고 다니는 이등 중사 오감모는 신병이 들어오기만 하면 다짜고짜 세모 눈을 해가지고 대금을 내세워 신병을 위협하고는 했다. 그동안 관모는 신병들을 대상으로 남색을 밝혀왔고 가엾은 그들은 관모와의 첫날 밤을 괴상한 방법으로 통과의 이래처럼 지나야 했다. 어느 날 얼굴선이 여자처럼 곱고 콧대가 좀 고집스럽게 높은 신병 김일병이 들어왔다. 그러나 어찌된 일인지 김일병은 입영 바로 다음 날부터 관모로부터 매질을 당하기 시작했다. 매일같이 관모는 김일병을 엎드려 놓고 빗자루를 거꾸로 쥐고 서투른 백성 개 잡듯이 정신없이 매질을 하곤 하였다. 그러나 김일병은 무서울 정도로 가지런한 자세로 관모의 매를 맞고 있었다. 김일병의 자세가 흐트러지지 않을수록 관모는 괴상한 울음소리 같은 것을 입에 물며 땀을 뻘뻘 흘리고 있었다. 그것은 김일병이 그만 굴복해 주기를 관모가 애원하는 형국으로 끔찍한 광경이었다. 다만 엉덩이에 타격이 있을 때마다 김일병의 눈에서는 파란 불꽃 같은 것이 지나갔다. 그 기이한 장면의 구경꾼이 되어 그것을 지켜보면서 나는 이상한 흥분과 초조감에 몸을 떨었다. 둘의 기이한 싸움이 끝나지 않은 채 6.25 사변이 터지고 말았다. 강계 북쪽, 밖에는 눈이 내리고 동굴 안에는 나와 관모, 그리고 오른팔에 부상을 입은 김일병이 남아있었다. 우리는 고립되었다. 하루나 이틀 뒤면 압록강물을 볼 수 있으리라 생각했는데 그날 새벽 갑자기 전쟁 개입설이 돌던 중공군의 기습을 받았다. 별로 전투다운 전투를 겪어보지도 못한 채 부상병을 실어 나르던 나는 오른팔을 잃은 김일병을 발견했고 미처 정신이 들기도 전에 벼랑간 총소리가 나무로 이동하더니 이내 중공군이 수런수런 산을 누비고 지나갔다. 김일병을 부축하고 이동하다가 동굴 하나를 발견하였고 그곳에서 관모를 만났다. 관모는 우리에게 겨누었던 총을 거두고는 훌쩍 뛰어오더니 김일병의 팔을 들춰보고는 이런, 넌 별로 쓸모가 없겠군 하며 혀를 차는 것이었다. 적정을 살피러 간 틈에 아군이 다급하게 철수를 하면서 관모만 남은 것이었다. 전투 지역에 흩어진 식량을 갖다 날라도 한계가 있었다. 입을 줄이는 수밖에 없지. 관모의 그 말을 나는 알아들을 수 있었다. 첫눈이 오는 날 팔을 잃어 쓸모가 없게 된 김일병을 보내리라고 관모가 말했다. 그러나 관모는 김일병에게서 쓸모를 찾아냈다. 아마 그것은 김일병이 관모에게 뒤를 맡긴 최초의 일이었을 것이다. 김일병은 뜻밖에도 태어냈다. 그러나 한쪽 팔을 잃은 김일병의 몸에서 참을 수 없는 냄새가 나자 관모는 더 이상 그의 곁으로 가지 않았다. 첫눈이 오는 날이었다. 팔을 잃은 김일병의 상처는 더욱 깊어졌고 눈빛은 초점을 잃었다. 나는 김일병이 죽어도 좋다고 생각했다. 형의 소설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의사인 형은 요즘 소설을 쓰고 있습니다. 10살배기 소녀를 수술하다가 아이가 사망하자 형은 병원 일을 등한시하고 소설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수술은 꼭 의사의 실수라고 볼 수 없는 것으로 환자는 이미 죽음을 피할 길 없었건만 형은 자책하며 마침내 아주 병원 문을 닫고 시내로 나가 정신을 잃을 정도로 술을 마시곤 했습니다. 그리고는 방에 틀어박혀 소설을 쓴다는 것이었습니다. 형은 6.25 사변 때 폐잔병으로 낙오된 사실이 있었는데
낙오된 과정이나 그 천리길의 탈출 경로가 어찌 되었는지 단 한 번도 털어놓은 적이 없습니다. 단 한 번 술걸레가 되어 돌아와서 자기가 그 천리길을 살아 도망 나올 수 있었던 것은 그 동료를 죽였기 때문이라고 했을 뿐입니다. 형은 그 이야기를 소설로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형의 소설은 어느 순간부터 딱 멈추어져 있었고 더 이상 진전이 되지 않았습니다. 형과는 반대로 미술을 전공한 동생은 며칠 동안 넓은 화폭을 하나도 채우지 못한 채 담배에 불을 붙이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림자처럼 혜인이 들어왔습니다. 청첩장 드리러 왔어요. 혜인은 형 친구의 소개로 동생의 화실에 나오게 된 학사 아마추어였습니다. 호련히 왔다가 어느 날 흔적 없이 떠났는데 이렇게 청첩장을 들고 나타났습니다. 동생은 혜인을 사랑했지만 아무것도 주장하지 못했습니다. 화폭에는 윤곽이 큰 사람 얼굴 외에는 더 이상 진도가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는 혜인이 남긴 편지를 열어보았습니다. 혜인은 형을 6.25 전쟁의 전상자라고 했으며 그 상처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선생님의 형님은 아직도 그 상처를 앓고 있다고 하시는 그분의 말씀을 듣고 저는 선생님을 생각했어요. 그렇다면 이유를 알 수 없는 환부를 지닌 어쩌면 처음부터 환부다운 환부가 없는 선생님은 도대체 무슨 환자일까 하고요. 혜인의 말처럼 동생은 그림을 완성하지 못하는 이유를 그 자신도 알지 못합니다. 그는 그림을 그리는 대신 중간에서 멈춘 형의 소설 뒷부분을 자신이 직접 완성하기로 합니다. 그리고 곧장 형의 방으로 가서 서랍을 뒤져 형의 소설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형인 나의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어둠이 차오르기 시작한 골짜기 아래서 관모가 가물가물 올라오고 있었다. 김일병의 상체에 맨 천을 풀었더니 말라붙은 피고름 헝겊이 빳바닥에 엉켜 있었고 상처벽이 흙벼랑처럼 무너져가고 있었다. 눈이 오고 있다, 김일병. 나는 큰 소리로 2번 말했으나 김일병의 표정은 변하지 않았다. 관모가 오기 전에 나는 김일병을 동굴 밖으로 꺼내어 총으로 죽여버렸다. 동생은 급하게 형의 소설을 완성시켜 놓았습니다. 형이 김일병을 죽인 것으로 말이지요. 형이 다음 이야기를 어떻게 완성할지는 모르지만 관모의 말처럼 망설이고 두려워만 하는 형의 참새 가슴이 벌떡거리는 것을 생각하다가 동생은 새벽녘에야 조금 눈을 붙였습니다. 그러나 다음 날 형은 혜인의 결혼식에 가면서 병원문을 다시 열기로 했다고 합니다. 형의 변화를 보고 동생은 불이 나게 형의 방으로 가서 서랍을 열고 소설 뭉치를 꺼냈습니다. 그 옆에는 동생이 쓴 소설 마지막 부분이 갈기갈기 찢어져 있었습니다. 넌 구경이나 하고 있어. 타이르듯 낮게 말하고 관모는 김일병을 끌고 동굴을 나간다. 내가 불현듯 관모의 팔을 잡지만 관모가 독살스럽게 나를 쏘아본다. 나는 아무 말도 못하고 고개를 떨어뜨린다. 관모는 김일병을 앞세우며 산을 내려간다. 그리고 조금 뒤에 골짜기에서 한 발의 총소리가 정막을 깼다. 어린 시절 노루 사냥을 갔을 때 설원에 메아리 치던 것처럼 비정과 사리를 담은 서늘한 소리였다. 그 설원으로 번져가던 핏자국을 생각하는 동안 다시 한번 총소리가 들렸다. 나는 피를 토하고 쓰러진 노루를 보고야 말겠다는 생각으로 몸을 부르르 떨면서 총을 들었다. 하얀 설원 위에 길게 이어진 핏자국이 관모들이 뿌리고 간 것이라는 걸 알았을 때쯤 어딜 가는 거야? 라는 송곳 같은 소리가 귀에 들어 박혔다. 나는 험칫 놀라 돌아보니 관모가 총을 내 쪽으로 받쳐들고 서 있었다. 어둠 속에 허연 이를 드러내 놓고 있었다.
웃고 있는 것 같았다. 보성이 다시 올 희망은 없다. 먹을 게 없어지면 우리가 찾아가야 한다. 난 아직 내가 필요하다. 그것은 너도 마찬가지다. 돌아서라. 그렇지, 돌아서야지. 이렇게 뒤를 주고서야 어디. 나는 돌아섰다. 관모는 그제야 안심한 듯 내게 향했던 총을 내리고 나에게로 걸어왔다. 어깨라도 짚어줄 것 같은 태도였다. 그때 나의 총이 다급하게 울렸다. 두 발의 총성이 울렸으나 다급한 관모의 총알은 조준이 되지 않았다. 나무들은 높고 산골은 소름 끼치는 고요가 짓누르고 있었다. 이상한 외로움이 뼈속으로 배어들었다. 내 입으로도 짠 것이 흘러들어왔다. 관모의 꿈틀거리는 몸을 향하여 다시 한번 총성이 울렸다. 피투성이의 얼굴이 웃고 있었다. 그것은 나의 얼굴이었다. 형의 소설은 그렇게 끝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형은 이제 병원 문을 다시 열기로 합니다. 혜인은 오늘 결혼을 했습니다. 동생은 가지 않았지만 혜인의 결혼식을 다녀온 형은 그날 밤 대돌에 앉아서 그 원고 뭉치를 한 장 한 장 뜯어내어 불에다 넣고 있었습니다. 병신 새끼. 형이 원고지를 찢어 불에 넣으면서도 눈길 많은 동생 쪽을 향해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기껏해야 김일병이나 죽인 주제에 임마, 넌 이걸 모두 읽고 있었지. 불쌍한 김일병을. 그 아가씨가 널 싫어한 건 너무 당연했어. 동생은 형이 무슨 말을 하려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혜인을 사랑했는지 사랑하지 않은 것인지 무엇을 고민하는지조차 불분명한 동생에게 던진 말이었겠지요. 그리고는 동생을 향하여 너는 병신 모절이라고 소리쳤습니다. 그리고는 형은 동생의 귀에다 대고 속삭였습니다. 내가 죽인 관모놈 있지 않아? 나 오늘 밤 그놈을 만났단 말이야. 형은 혜인의 결혼식에서 소설 속에서 죽인 관모를 만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관모를 죽인 소설은 쓸모가 없어져 버렸고 형이 그것을 불태워버리는 것입니다. 이제 형이 소설에서 관모를 죽여버렸으니 내일부터는 병원 일을 하려고 생각했는데 누가 등 뒤에서 아는 체를 하길래 보니 관모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형은 태연한 척했지만 무서워서 도망쳐왔다고 했습니다. 형은 나머지 원고 뭉치를 마저 불에 집어넣으며 말했습니다. 이 참새 같은 것, 뭘 듣고 있어? 썩 내 굴로 꺼져! 동생은 쫓기듯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비로소 몸 전체가 까이는 듯한 아픔이 전해왔다. 그것은 아마 형의 아픔이었을 것이다. 형은 그 아픔 속에서 이를 물고 살아왔다. 그 아픔이 오는 것을 알고 있는 것이다. 그리하여 그것을 견딜 수 있었고 그것을 견디는 힘은 오히려 형을 살아있게 했고 자기를 주장할 수 있게 했다. 그러던 형의 내부는 검고 무거운 것에 부딪혀 산산조각이 나고 있었다. 그러나 나는 멍하니 들어누워 생각을 모으려고 애를 썼다. 나의 아픔은 어디서 온 것인가? 혜인의 말처럼 형은 6.25 전상자이지만 아픔만이 있고 그 아픔이 오는 곳이 없는 나의 환부는 어디인가? 이 작품에는 두 형제가 나옵니다. 6.25 전쟁을 경험한 형과 1960년대를 살아가는 화가인 동생이 있습니다. 형은 6.25 전쟁 와중에 관모가 김일병을 괴롭히는 것을 보면서도 기성 권위에 굴복하고 비겁하게 행동했던 자신의 트라우마를 소설 쓰기로 극복하고자 합니다. 상처를 안고 마음의 불구로 살아가는 형과는 반대로 상처의 원인과 형태조차 모르는 동생은 화폭의 얼굴만 그리고서 더 이상 그림을 완성하지 못합니다. 그러다가 두 사람은
형의 소설 뒷부분을 각자의 방식으로 결말지어 버립니다. 동생은 피해자이자 나약한 김일병을 형이 죽여버리게 하고 소설을 끝맺습니다. 그러나 형은 불의의 상징이자 권위로 대변되는 관모를 죽여버림으로써 소설 속에서나마 나약했던 자신의 상처를 치유하고 위안을 얻고자 합니다. 전쟁이라는 뚜렷한 상흔을 지닌 형에 비해 무기력했던 동생. 1960년대는 현실과 이상의 괴리 그리고 정체성의 혼란을 겪은 시대이기도 하며 급속한 도시화와 정치 변혁을 거치는 세대이기도 합니다. 1960년의 4.19 어이건은 불의의 한가는 민중의 함성이었고 자유와 민주를 향한 깃발이었습니다. 그러나 곧 5.16 군부 쿠데타로 4.19 어이건은 덮였고 조직의 폭력성 앞에서 지식인들은 무력했습니다. 형은 혜인의 결혼식에서 소설 속에서 자신이 죽였던 관모를 보게 됩니다. 관모가 눈앞에 나타난 이상 이제 더 이상 소설은 아무 의미가 없죠. 그래서 형은 결혼식에서 돌아와 소설을 모두 찢어버립니다. 이것은 형이 관념적인 방식으로는 상처를 극복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하기도 하고 오감모를 보면서 허구적 세계의 한계를 깨닫고 형이 현실 세계로 눈을 돌리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형은 동생을 향하여 병신머저리라고 합니다. 적어도 자신의 환부를 알고 그것을 치유하기 위하여 소설 쓰기라는 적극적인 대응 방법을 찾은 형에 비해 동생은 자신의 상처가 무엇인지 문제가 무엇인지조차 알 수 없으니까요. 우리 시대의 이야기꾼 이청주는 이 작품을 통하여 자기 고민의 책임을 전적으로 전쟁에 돌릴 수 있었던 50대 문학의 본질과 자기 책임을 자기 밖 다른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었던 60년대 문학의 어려움을 표현한 것이라고 합니다. 한편으로는 부조리한 현실에서는 언제 어디서나 관모가 나타난다는 것도 눈여겨볼 만한 것이겠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